선배님 마지막 시간. 우리 선배님이 나보다 세법이면 세법, 공법이면 공법 훨씬 더 잘하는데 제가 강의는 아니고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절세 기술 마지막 상속과 증여 요 두 가지를 이제 할 겁니다. 가족을 미래를 위해 챙겨야 할 증여세와 상속세 하는데 결론은 딱 하나예요. 세무사랑 친하면 됩니다.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우리는 상속받은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한테 고민을 하러 왔어. 그러면 우리 배운 대로 그러시냐고, 많이 받으셨네요, 이야, 박수 쳐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뭐 여기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증여를 할 때 3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이고 1억 5천에 증여세를 뭐 1,000만 원 내는 이런 건 다 헛소리인 거는 알고, 우리는 진짜 중개업에 필요한 것들만 몇 가지만 체크해보고, 오늘 이렇게 하는데 실장님들도 상속 증여는 자신이 있대요. 그래서 자신 없는 부분만 좀 해보려고. 그래서 증여세와 상속세 비슷한 듯 다르다. 251페이지. 뭐가 다르냐면, 이게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증여는 내 의지로 주는 거고, 상속은 내 의지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재산 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따지는 것도 틀려요. 증여는 우리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5년이라는 기간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도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255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배우자 증여 공제액은 무려 6억 원이다. 뭐 스토리는 뭐 읽어보면 뻔할 거예요. 6억짜리 집이 있는데 2억에 샀어. 그래서 4억의 양도 차익이 났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와이프한테 증여하면 6억에 대해서 4% 취득세 2,400만 원 내고 증여를 하고 5년을 보유했는데, 그때도 매매가가 6억이면 양도세는 없더라. 이런 내용이 이제 증여의 이제 핵심인데, 우리가 증여를 하게 되면은 5년간은 못 판다. 이게 머릿속에 꽉 박혀 있죠. 그래가지고 뭐 시험 볼 때도 무슨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5년차 이렇게 그리는 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는 5년간은 취득 원가를 소급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상속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상속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경우가 있거든, 주택은. 그래서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기 위해서, 상속을 알기 위해서는 주택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많이 했던 거예요. 1주택. 요거를 이제 1주택 하는 거를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볼 거예요. 1주택 지금 보면 이제 이거는 체계 없이 그냥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상속세를 이제 얘기할 건데, 물론 그거예요. 상속주택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양도세하고 연결되고 이제 주택수에 연결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개업을 할 때 가장 많이 따지는 것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우리가 따져요. 그래서 이 책에도 많은 부분 나와 있는데, 단독 세대가 되는 부분이 어떤 조건이냐, 이런 것들이 책에 나와요. 자, 리마인드를 해보면은 30세 이하일 때는 내가 소득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지만이 단독 세대 분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을 하거나 이런 원인이 있을 때 단독 세대가 분리한 건데, 20대 대학생이 단독 세대 분리해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비과세 신청한다, 이런 건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거는 1주택 안 해주고 그냥 그 부모 밑에 있는 2주택으로 봐서 세금을 매겨버린다. 그런 것들도 이제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이 이제 중요한데, 일시적 2주택이 요번에 9월 11일 날 이제 국무조정회의라고 열렸었는데, 이제 8.2 대책의 요건을 완화시킨 게 하나 있어요. 8월 2일 이전에 계약한 사람에 한해서는 거주 요건을 없애겠다. 거기서 문구가 하나 들어가는데, 일시적 2주택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면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주택을 사서 이주해서 2주택을 비과세를 받으면
두 번째 주택은 주택이 있는 걸로 봐서 얘는 거주 요건은 없는 걸로, 거주 요건을 무조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있는 문재인 정권의 주택 정책은 무주택자는 혜택을 주되 1주택이던 어떤 이원에서 주택이 있는 사람은 혜택이 없는 걸로 그렇게 가는 거고, 또 신 DTI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 DTI는 이제 추석이 이후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8억짜리 집을 지금 무주택자가 대출을 받으면 3억 2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동아일보에 나와요. 동아일보에 나오는데, 다른 주택이 있고 내가 갭 투자를 하던 뭐 하던 사면은 8억에 대해서 못 빼고 해서 1억 7천밖에 대출이 안 나와. 그러니까 현재 무주택자가 3억 2천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7천만 나오는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까지로 얘기한 거고, 일시적 2주택 가는데 주택 수가 없이 비과세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죠. 99조 2항, 99조 3항 이런 것들이 있어요. IMF 그때 이제 그러니까 새로 지어진 신규 미분양 주택이라고 그때는 했었는데, 그런 주택을 사게 되면은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고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2013년에 이제 이 책에도 이제 나오죠. 2013년에 하우스부어 주택을 샀다. 이렇게 되면 내가 주택이 기존에 거주하는 게 있었는데 하우스부어 1주택자 거를 사면은 그렇게 해서 하우스부어 주택을 20채를 샀는데, 요 기존 주택은 이 기존 주택을 팔 때 요 주택은 없는 걸로 봐서 얘는 비과세 이렇게. 그리고 하우스부어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세 100% 면제 혜택을 주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상속주택 얘기를 왜 내가 꺼내냐면, 상속주택은 일시적 2주택 또는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아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들 그것도 체크를 안 해도 돼. 사실 보면은 내가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상속을 주택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존 주택이 있고 상속주택을 받았는데, 이 주택은인데 상속주택을 팔 때는 얘는 세금을 내요. 그리고 얘는 한 채니까 비과세야. 근데 상속을 받았어. 근데 이렇게 있는데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팔아. 그러면 얘는 없는 걸로 봐서 얘는 비과세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아까 얘기했던 2013년 하우스푸어 주택 얘기하는 것처럼 그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주택은 상속주택은 없는 걸로 봐서 이 주택은 비과세를 해준다. 근데 이렇게 있는데 기존 주택과 상속주택이 있는데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일시적 2주택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시적 2주택은 일시적으로 2주택 비과세를 받는 거는 기존 주택이기 때문에 두 번째 거를 팔면 얘는 세금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로직이 상속에서는 우리 중개업자는 가장 중요하다. 기간 없어요? 응? 기간 있지 않아요? 기간? 네. 기간은 없어요. 그럼 상속을 받고 네. 상속을 받은 주택이 있고 이거 네. 집이 있어요. 네. 만약에 10년 받았을 때 10년을 보유를 했어도 이걸 팔면 비과세예요? 그렇죠. 상속주택이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연장을 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상속주택인데 엄마가 받았어, 아들이 받았어, 딸이 받았어. 이렇게 세 명이 있을 때 우리 이제 상속에 보면 표가 나오는데 1.5 대 1대 1이에요. 그래서 상속을 받으면 1.5로 엄마가 받고 아들이 1을 받고 딸이 1을 받죠. 이렇게 되면은 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아버님이 돌아가든 누가 돌아가든 돌아가서 상속을 받았다. 그럼 상속주택이 3개가 있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지. 상속주택은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기존으로 깔리는데, 요거를 연장자 또는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로직을 짜지는데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엄마가 받은 1.5 지분이 상속주택이에요. 상속주택이고 아들하고 딸이 받았는데 여기서 조건이 비싸. 동거이냐 동거 안 했느냐가 중요한데요. 동거를 하면 기존 주택이에요. 동거를 하면. 동거를 안 하면 지분으로 봐서 기존 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받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동거. 기존 주택이 있어. 네. 주택이 있는데 상속 주택을 받았어. 상속을 받았어요. 1.5 대 1대 1로 받았어. 근데 요 1을 받은 사람이 동거인이면 그거는 2주택자예요. 응? 근데 동거를 안 했어. 그러면 요건 소수지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 상속 소수지분이라고 나와. 과장님 하나도 못 들었지? 그 동거한다는 게 하나도 못 들었지? 같은 주민등록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하고 예,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는 거는 오셔서 상담할 때 상속 받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택, 이게 비과세인지 아닌지를 판단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비과세인지 아닌지.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택이 있어요. 여기 이제 삼성 아파트 살고 있는 분이 왔는데, 자기야. 나 이번에 상속 하나 아파트 받았는데, 요거 팔면 비과세 아니야 할 때, 이거 상속 받은 거 맞아요? 그랬을 때, 진짜 상속 받았어요? 혹시 형제들 없어요? 물어보게 되고, 형제들, 아니야, 내가 언니야. 내가 큰언니야. 그러면 웬만해서는 엄마가 없으면 그 중에서는 연장자가 상속주택이에요. 상속주택이 되면 기존 주택을 팔 때는 상속주택은 없는 걸로 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 돌아가신 분하고 요 두 번째 이 언니하고 같이 살았어. 예를 들어서 동거인이야. 근데 상속을 받은 게 아니라 지분을 받았어. 그러면 2주택인 거예요. 그러면 상속 받았던 거 정리하고 내 거 비과세 받아야 돼. 어려워? 질문해요.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는데 동거인이에요? 동거인이에요. 근데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만약 형제가 둘이에요. 이제 1대1로 갔어요. 이제 1대1로 갔고 누가 저는 연장자? 살았어요. 제가 연장자예요. 저는 이제 집이 또 그럼 상속주택이잖아. 상속 받았잖아. 그럼 상속 받은 거고 효도학과잖아 그건. 그러면 2주택 팔 때 그냥 비과세. 2주택 비과세. 여기가 팔아요. 거기도 비과세. 소수지분. 여기 소수집이네. 네. 동거인이면 동거인이면 주택이라니까. 아니, 통일세대원. 같이 살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셋이 같이 살았어요. 저분은 2주택이에요. 이분은 네. 여기 상속주택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등기에는 상속 찍히는데 같이 거주했어. 동일세대원이야. 동거인이야. 그러면은 주택이에요. 상속이어도. 그러면 이거 비과세가 안 돼. 그러니까 요거 세금 적은 거 정리하고 얘를 비과세 받아야지. 그러니까 셋이 같이 살다가 이제 한 분이 돌아와서 둘이 1대1로 받았는데 제가 이제 연장자야. 상속이야. 저는 상속비. 네. 그리고 여기는 동거 여부를 따져야 돼. 동거와 같이 했어요. 셋이 살았으니까. 그러면 2주택이에요. 예. 2주택. 지분이라도. 예. 지분이 가도. 그러니까 요게 우리는 상속의 핵심이야. 그래서 아까 내가 상속에 대해서 아우 쉬워요 하는 걸 봐서는 아이고 개뿔이. 뭐 상속 받아서 5억 통으로 35까지는 얼마 그런 거는 책에 나오는 거고 그런 거는 세무사가 알아서 컨설팅 해주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상속 받은 지 6개월 이내에 네. 이 집을 매매했을 때 혜택을 받는 건 뭐예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상속을 하면 상속의 기준시가 상속 신고를 하거든요. 신고를 할 때 그 금액이 어떻게 잡히느냐. 그러면 6개월 내에 거래된 실거래가 그게 그거예요. 기준이에요. 그게 매매가가 되고 얘를 8억에 이제 매매가가 상속으로 신고 들어가서 했으면 얘가 기준가가 되고 이제 되는 거죠. 9억에 팔았어. 그럼 1억에 대해서 차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게 어려워요. 이제 손님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와요. 2년 전에 어머님이 들어가서 2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지금 내가 이거 사면 세금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기준가는 상속 이제 세금 한 거거든. 거기에 세금 매매가격이 써 있어. 그거대로 하면 돼. 응?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면 비과세라는 얘기예요. 비과세죠. 네, 당연히 6개월 이내에 계약만 하면야 처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상속 받은 거를. 네, 네, 그 당연히 그렇지. 비과세면 비과세 받는 거고 다른 주택이 있으면 그거 하는 거지.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 6개월은 상속 시점부터 6개월 내에 계약만 하면 돼요. 계약만 하면 말한 대로 비과세라면 비과세를 받고
비과세나 세금 내는 거면 취득원가는 옛날 거를 아니 요 상속받은 시점에 실거래가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상속할 때 과장님, 네. 우리 지금까지 뭐 했냐면 우리는 주택에 대해잖아. 주택인데 기존 주택이 있어. 상속주택이 받았어. 2주택대가 됐잖아. 그럼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냐 없느냐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응? 그거를 계속 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책들은 상속에 대한 걸 포커싱인데 우리 중개업자는 기존 주택 비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 중과인지 그것만 이제 따져보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동거인이야. 파리 대책에 의해서 주택을 어쩔 수 없이 받았어. 취득을 8월 4일날 받았어. 상속받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 아닐까요? 예외 안 돼. 안 돼요? 나라에서 그런 게 없잖아, 예외가. 그거는 2주택이 된 거야. 주택을 갖고 있으니까 2주택인 거지. 소수 지분이면 좋은데 지금처럼 동거인 이었어. 그러면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폐가 있죠. 어폐가 있는데 이거 나라에서 조정 안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어차피 뭔가- 아버지가 갖고 있었고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동거인이었으면 어차피 1가구 2주택으로 취급되잖아요. 그건 효도학과잖아요. 효도학과는 주택을 안 보잖아. 효도학과 몰라요? 그 네이버 검색해봐. 효도학과. 효도학과는 2주택이라도 비과세를 해줘요. 그 저기 부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하고 효도학과하고 효도학과 지금 검색해봐요. 그건 효도학과잖아. 동고봉양인가 하여튼 효도학과야. 검색했어요? 효도학과? 아니 그러면은 내가 준비물이 되는 거 어쩌라고 이렇게 그거랑 통화해서 효도학과 뭐 없어? 효도 뭐 효도합과. 나는 합자를 잘못 쓰니까 효동학을 나가고 있어. 아, 효도학과 없어? 그 나오는데 세법책에 효도학과? 안 나와요? 정의는 안 나와. 그 동고봉양으로 내가 다른 데 주택이 있는데 부모님 집에 가면 내가 기존에 있던 주택을 비과세 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상속받아도 똑같죠. 안 나와? 딱 그렇게는 안 나오고 그냥 사람들 질문하는 거. 하여튼 노부모가 있어가지고 내가 주택이 있는데 부모님한테 들어가가지고 가게 되면 각각 비과세를 해줘요. 그래서 상속받아도 마찬가지인 거지. 계속 갈게요. 이제 우리 선배님도 있으니까. 효도를 위해 합가로 인해 네. 효도를 위해 합가로 인해 이 가구가 된 경우 네. 그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음. 아무 주택이나 양도하면 1비과세. 그러니까 5년. 그러다가 이제 상속받아도 된다니까. 근데 부모님이 60세가 넘으셔야 된대요. 그렇죠. 그 효도학과잖아. 근데 정윤 실장님이 그건데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일단 259페이지 증여와 빌려주는 거 있는데 요거는 책을 읽어보면 좋은 게 여기 259페이지에 밑에 보면 조건을 써볼게요. 증여와 빌려주는 거 어떻게 구분할까에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할 때 가능해요. 첫째, 부모와 자녀 간의 확실한 차용 증서를 작성, 공증받는다는 거고요. 실제로 돈이 오고 간 금융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둘째가 중요한데 빌려주는 부모의 자금 원천이 분명해야 됩니다. 빌려주는 부모의 자금 원천이. 아들이 부모님한테 줬다가 돌아오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국세청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부모의 자금 원천이 분명해야 되고, 셋째, 빌려준 자금을 상환할 때도 자녀가 자금 원천이 있어야 돼요. 전세 보증금으로 빌렸으면 전세 보증금 빼서 줘야 되는 거죠. 원천이 되지 않으면 다 증여로 본다는 거예요.
증여는 뭐 안 받지만 증여세는 1억 이하는 10%, 1억에서 5억 이하는 2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증여를 해줬어. 근데 증여가 아니었을 때 돈을 1억을 빌려줬을 때 그러면 얼마의 이자를 받아야지 증여세를 내지 않느냐 했을 때 4.6%예요. 그러니까 460만 원. 그거를 알면 되고. 그래서 261페이지 보면 자녀의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앞으로는 10억 원 이하의 전세자금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전세자금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에만 불법 증여 가능성 확인을 위해 자금 출처 조사를 했지만 앞으로 10억 원 이하 전세자금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랬는데 그 밑에 샘플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20억짜리 전셋집을 아들을 얻었을 때 증여세가 얼마 나왔는지 써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L씨가 아들에게 20억 원을 빌려준 거고 대가로 정당한 이자를 받았다는 걸 설명하지 못했는데 결국 L씨 아들은 20억 원짜리 전세를 2년간 이용하면서 얻은 실제 이익이 대해 뒤늦게 세금을 내야 했는데 이때 아들이 얻은 이익은 약 2억 7,6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금 20억 원 곱하기 당시 고시 이율 곱하기 6.9% 곱하기 2년. 그래서 아버지가 받은 이익이 2억 7,600만 원이고 요거에서 5천만 원을 제한 2억 2,6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20%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520만 원을 이제 산출했다는 거죠. 그럼 아들한테 2억을 빌려주면 한 증여세는 한 1,000만 원 나올래나? 빌려준 거. 그러니까 돈은 당연히 부모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20억에 대해서 가니까 20억이면 50%잖아. 그럼 10억이 증여세죠. 여기서 끝이 아닌데 신고 불성시 가상세 20% 그리고 납부 불성시 가상세 하루에 0.03%씩 10.95% 가산세가 붙은 세금을 냈고 또 이거 증여세도 돈이 없어서 아들한 부모님한테 불리면 또 증여해요. 그렇대요. 그래서 264페이지 상속 나왔는데 요거는 우리한테 상관이 없어요. 상속을 누가 봐도 이런 건 가십이고 시험 문제 풀기 위한 거니까 의미가 없고 딱 넘어가서 269페이지 상속세를 계산하는 법 말씀드렸어요. 세무사하고 어차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 없고 그냥 누가 와서 상속세 얼마야? 상속세 나 어떻게 내는 거 물어봤을 때 오 사모님 이번에 돈이 많아지셨군요 라고 박수 쳐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랑 상관없어. 그래서 273페이지에 보면 자금 출처 조사에 나오는데 통상 우리 중개업자들은 34살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4살이 넘어가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증여세가 없으니까 집 매매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하지만 여기엔 전문적으로 자금 출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273페이지 하단이고요. 보면 볼까요? 세대적인 경우 30세 이상 주택 2억 원까지 그리고 총액 한도 2억 5천만 원까지 자금 출처 조사를 안 한대요. 40세 이상은 4억 원이고 총액은 5억이에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 40세 이상은 3억 원, 30세 미만은 총 8천만 원까지 자금 출처 조사를 안 한대요. 이 기준을 봐서 해야 되는 거고 국세청은 공시지가를 따지니까 공시지가는 대략 실제 매매가의 80%, 60% 이 정도니까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제 41살이에요. 그러면 제가 집문지 시세로 한 7억짜리 집 사면은 그래도 5억 안 나오잖아요. 공시지가가. 그걸 하면은 지금 자금 환영 안 해도 돼요? 랜덤으로 걸리죠. 여기서 보면은 그때 이제 5억까지는 안 나는 거잖아요. 자금 볼까요? 읽어볼게요. 당신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이에요. 당신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실장님이 직장 다니는 경력이 하나도 없어. 그냥 놀다가 금융도 없어. 금융거래도 없었어. 근데 갑자기 5억을 샀대. 뭔가 이상하잖아. 어? 근데 여기 보면은 배제 네. 기준에 제가 딱 이제 맞는 거예요. 만약에 41세고 6억짜리 집을 샀어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여기 책에 나오지만 전산이 다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 주민번호 치면 그 사람의 소득이라는 게 뭔가 짜라락 다 뜨는 거고
그런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됐을 때 빌려줬겠거니 아니면 경제활동에서 돈을 벌었겠거니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근거가 없는 데서 했으면은 뭔가 이상하잖아. 갑자기 6억짜리 집을 사면 그건 안 되는 거지.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하고 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뭐 직장을 다니고 뭐 가정을 꾸렸는데 아이도 2명 있고 이렇게 한 사람들한테 배제라는 거지. 뜬금없이 하면 걸리지 않을까? 아니 걸린다는 건 아니고 랜덤하게 들어가 보면 내놓으세요? 소명하세요 라고 했을 때 소명 못하면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214페이지에 보면 무조건 자금 출처 조사하지는 않는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고. 또 써있네. 국세청은 누군가 거액의 자산을 취득했을 경우, 이 경우에요. 이 사람이 그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자금 출처를 조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무조건 조사하는 건 아니고 세대주인 경우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조사된 재산의 연령, 취득재산의 금액, 채무상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굳이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한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소명하라고 하지 않는다. 근데 좀 전에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그러면 자금 출처를 대라고 하겠죠.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근데 그 서류 제출해야 되잖아요. 서류? 아직 안 하는 것 같던데? 이거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원래 8월 2일 이후로 하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우리 공문 안 나오잖아. 할 때 행정지도 날라오거든요? 근데 안 날라오던데? 아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선배님, 그래서 오늘 이 책은 다 했어요. 근데 이 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한 6번에서 7번 정도 봤고, 선배님도 한 3번에서 4번 봤을 것 같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평균적으로 3번에서 4번 정도 봤는데, 저는 볼 때마다 항상 새롭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가장 중심은 항상 손님하고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옆에다 놓고 펴보는 건데, 사실 LBA 양도세 프로그램 그걸 갖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이 책을 보면 이렇게 25페이지에 뭐 봐보면 그림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런 그림들이 눈으로 딱 봤을 때 1초 만에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정도로 계속 놔뒀다가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37페이지 그림을 보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눈에는 처음엔 안 들어와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오늘도 어떤 분한테 국세청 126번을 전화하라고 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알아보시라고 해서 좀 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절세 기술 나오는데, 이 책은 이제 투자자한테 이런 거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했지만, 우리 중개업자들은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간략하게 대략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비과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이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 1주택,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가장 우리 장종석 교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주자는 2년을 기준으로 해서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자, 그리고 플러스 내 가족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앞으로 거주할 거로 예상될 경우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알면 되고, 또 보면은 우리 중개하는 손님들이 아무래도 중간 이상들 손님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토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이 토지들이 비사업용 토지냐 사업용 토지냐일 때 우리들이 지금 저도 잘 모르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2017년 세법 기준으로 사업용 토지는 해준다고, 취득 시점부터 해준다고 하는 그런 것들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꼭 거기는 읽어서 비사업용 토지를 검색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조금 더 보면 이제 부가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가를 매매하거나 아니면 주택임대 사업자들 뭐 이런 거 할 때 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 포괄 양수도 계약을 안 했을 때 부가세를 누가 부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되게 계세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선배님 또 다른 책으로
만나는 걸로 할게요. 네, 빠이빠이.